네, 안녕하세요. 직업윤리의 임채정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여러분들하고 그 실시간으로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오늘자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댓글을 좀 달아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지금까지도 확실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론은 났는데 뭔가 뭐 불복하고 뭐 이래저래 이런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미 정해진 것 같긴 하지만 뭐 좀 약간 시끄럽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뭐 사실 우리가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뭐 이런 사회 돌아가는 얘기도 좀 나누고 그쵸.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얘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번 학기에 단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서버가 불안정한 관계로 원래는 대부분의 수업을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뭐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쉬워할지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거의 후반기를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중간고사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12월에 기말고사를 중반에 본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될 시간이 뭐 5번에서 6번 정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보고 수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8번째 공동체 윤리 중에서 준법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항상 제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법. 준법이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당연히 이제 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법이라는 것이 없는 곳에서 살기가 굉장히 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준법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준법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거창하게 느껴지고, 그쵸? 나랑 뭔가 좀 다른 걸로 느껴지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준법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고 그다음에 생활할 때의 자세,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뭐 정확한 생각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법을 지키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사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들이 공부를 좀 하면서 뭐 준법에 대한 의미는 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준법 의식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준법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이제 준법의 수준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의 각자의 수준, 뭐 생각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뒤쪽에 가게 되면 제가 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준법과 같이 약간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사회이기도 하고 지구본을 돌려봐도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뭐 생각, 뭐 의견 나누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냥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좀 뭔가 다양한 그런 사고,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이번 파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전부터 말씀드렸었지만 뭔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윤리적인 사고라는 게 처음에는 제가 초기에 학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뭐 처음부터 내가 윤리적으로 타고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타고나지 못했거나 혹은 약간 평균적인 부분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교육으로도 우리가 윤리적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뭔가 윤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혹은 내가 만약에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게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만의 그런 윤리적인 윤리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이겠죠. 물론 뭐 윤리랑 법은 뭐 아주 정확하게 말하거나 객관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 틀이, 그러니까 그 틀이 아니라 그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리에서는 법에 대한 부분을 뭐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윤리는 법이 아니다, 도덕은 법이 아니다, 예절은 법이 아니다 말씀드리긴 하지만 법이 아닌 게 뭔지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살짝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법의 의미 나와져 있는데 법, 우리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생활에서는 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예 떼놓고 생각을 하거나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의 의미, 이게 나와져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 같이 살잖아요. 물론 뭐 공동이다 아니면 같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비슷한 색을 가져야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캐릭터 사회이기 때문에 그 공동생활이라고 한다는 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색깔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나 다른 색깔, 다른 향기를 내더라도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자 갖춘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뭔가는 좀 갖추고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약할 거냐. 바로 그게 법인 거죠. 그쵸? 왜냐면 예절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그쵸? 윤리,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제재되거나 뭔가 제약을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최소한의 뭔가는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 역시나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각자 뭐 캐릭터도 좋고 내가 살아가는 부분들도 다 좋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뭔가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무법자여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초록색 불이면 멈춘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진짜 개차가 아니야. 속된 말로. 내가 근데 만약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차가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긴 되게 시골이야. 근데 빨간불인 거야. 나 되게 급해. 그리고 약간 신호등이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을 보니까 되게 막 길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주변을 둘러보지 않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걷진 않아요. 나도 모르게 주변을 살펴봐. 그리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지, 카메라가 없는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춰져 놓은 어떤 시스템에 대한 내가 약간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눈치를 본다라는 것인 거죠. 그게 법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유치원생도 알만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러하다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거나 적용이 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면서 무뎌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1000명, 10,000명 중에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모두 다 대변하거나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보편성에 기반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키고 갖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 규범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차지되는 부분들도 있고 법적인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형식으로 간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 일본인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인도 넣고 뭐 인도인도 넣고 다 하면 좋겠지만 대표적인 이제 세 개의 국가를 보려고 하는데,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의 준법 의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입니다. 우선은 미국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의감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 같은 경우는 수치심에서 윤리의식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이라든가 안전성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준법이라는 것이 당장 지키고 안 지키고가 뭔가 뭐 어떤 기업이라든가 뭐 국가에 대한 입장에서 별다르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제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 1시까지 만나기로 한 거예요. 1시까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1시가 아니라 12시 30분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거죠. 원래 우리가 1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게 질문을 한 거예요. 빨리 온 사람한테, 손님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뭐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신호도 좀 약간 위반하고 그냥 빨리빨리 속도 내가지고 뭐 스피드하게 왔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우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막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고맙다고 얘기하고, 아 운전 잘하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선은 내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훨씬 빨리 왔다는 거에 대한 우선은 이제 그거에 대한 땡큐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예민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약속한 시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시라고 했을 때 1시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지만 단 1분이라도 빠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연하고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높이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늦은 사람에 대한 약간 그 사회적인 표정도 있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약속에서도 늦은 거에 대해서 내가 설마 늦을 수 있어도 누군가가 늦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예민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좀 약간 어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약간 신호 위반하고 조금 속도 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선은 충분히 법을 어긴 것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땡큐인 거야. 잘한 거야.
약간 이런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뭔가 약속한 시간에 비해서 빨리 오게 됐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객관적으로 보니까 법을 어겼어. 그렇지만 와, 실력 좋으시네요. 운전 실력 좋으시네요.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미팅 시간 줄이네요. 약간 이렇게 땡큐 하면서 약간 인사하는 게 있고.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하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사를 읽었을 때 아기가 아동 학대로 이제 사망을 했다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오늘이 이제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업 시간과 굉장히 멀지 않은 시간에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겠죠. 근데 부모가 구타를 해서 사망한 그 사례를 봤는데 물론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시대는 그래요. 저는 30대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었지만 주변에서 그냥 흔하지 않게 이렇게 자랄 때 부모님한테 체벌을 받았었다 이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고 저는 우선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체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선생님한테 체벌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본 적도 있고 당연히 뭐 너무 흔했었으니까. 근데 똑같은 시절을 보내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우선 그런 부분들이 오케이가 되지 않았죠. 부모님이 자녀를 체벌을 해도 신고하는 시대였으니까. 같은 90년대를 살고 같은 2000년대를 살아도 뭔가 이게 윤리적으로 봤었을 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범위다라고 한다면 피가 섞였건 나의 뭐 스승이건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규에 대한 위반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었죠.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라고 좀 말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는 약간 효율성하고 직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기 관련해서 이제 구타를 해서 사망을 했던 사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친부모의 비율이 이제 70%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경험이 외부에서 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친부모예요. 계부나 계모가 아닌 친부모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고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어폐가 있는 퍼센테이지죠. 그거에 비하면 약간 서양 국가 같은 경우는 친부모에 대한 학대 대비 그러니까 신고라든가 아니면 비율 자체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비율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죠.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뭐 꽃으로 때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때릴 수 있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진 사람이 없고 이런 걸 봤었을 때는 확실히 뭐 문제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준법의식을 얘기하다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가 그 상황적으로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에 체벌을 했어도 자녀가 판단했을 때 물론 미성년 자녀겠죠. 미성년 자녀가 판단했을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경찰에게 신고가 되고 그거에 절차에 이제 빗대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쨌든 사고와 생활을 가진 아동이 성장을 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의에 의해서 뭔가 판단한다라기보다는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그것이 우선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준법 의식이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선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은 사례죠. 너무 말이 길어서 사례가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똑같이 이제 약속을 했는데 뭔가 빨리 왔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빨리 온 거야. 뭐 법도 어기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쵸? 그러면은 겉으로는 뭐 그렇군요 막 이러면서 네 아리가또 이렇게 하고 소데스 이렇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우선 이 사람하고는
이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내가 뭔가 할 수 없겠다. 하지 않겠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뭐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국만 비교를 좀 해봐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준법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정으로서 약간 좀 뭐라고 하죠? 뭉개지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은 좀 덜하고, 일본 같은 경우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뭐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준법 의식이 있는 편이고,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준법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줄에 나와져 있지만 국가 경쟁력이 낳고와 직결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당장은 정으로 해결되고 어쩌고 하겠지만 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뭐 정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사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둘 사이에서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어도 이게 좀 확장되고 너와 나를 떠나 우리가 되고 뭐 이제 그거보다 큰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집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경쟁력 자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준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뭐 지금까지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로는 개인의 자유랑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뭐 스스로에 대해서 뭐 마치 옛날에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올바르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법에 의해서 자의적인 이제 타인이라든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준다라는 게 준법의 뭐 중요성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이 있는데 법을 우선은 지키게 되면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간의 충돌을 좀 막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떠하더라 라고 한다면 뭐 내가 뭐 그것에 대해서 승복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인 것이고 우선 첫 번째로 충돌 자체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누구나 다 뭐 억울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한다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 질서 유지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요소들이 있지만 평등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법 앞엔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어떠한 모습이건 어떠한 위치이건 물론 이제 범죄자가 또 같은 이제 법을 이제 만약에 어기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제 가중처벌을 받게 되거나 전에 그러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평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이제 상황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채 똑같이 나눠주는 거 이런 이제 첫 번째 평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살짜리 아기도 있고 27살짜리 어른도 있고 57세의 또 시니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 연령이라든가 경력에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180g을 나누어 준다. 뭐 이것도 평등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평등의 의미죠. 두 번째 평등의 의미는 7세, 37세, 57세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살아온 삶이 다르겠죠. 직업도 다를 수 있고, 경력도 다를 수 있고, 내부적인 부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고려해서 그거에 맞게 배분을 해주는 것도 역시 평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에 맞춰서 차등을 해주는,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을 두는 것도 평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이제 기반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한다라는 의미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똑같은 배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거나 배분을 하는 것도 역시나 평등이다. 이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네. 고등학교 때 차등의 원칙 이래가지고 우리가 윤리 시간 다 배웠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좀 그렇긴 한데 평등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정말 똑같은 양을 배분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것에 대한 차등을 두는 것도 평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한 평등이냐에 대한 것은 뭐 선택적으로 어떠한 이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준법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양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에 기반하지만 만약에 똑같은 죄를 몇 번씩 지었었다 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청소년 나이에 있는 그 연령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있는 그 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경중 그런 것은 차등을 분명히 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차등에 대해서 두지만 어쨌든 평등하다라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믹스해가지고 판결을 내고 우리도 뭐 역시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켰을 때 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와져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법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길게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차등의 원칙을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차등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내뱉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쨌든 준법은 차등의 원칙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쵸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생활하시면서 갖춰져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스스로가 체크하기는 쉽지 않아도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동료들 혹은 생활할 때 우리가 미디어라든가 간접적으로 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봤었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길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간다. 동료들과 혹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준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하고 규칙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내 권리를 보장받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뭐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주장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켜야 될 것도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은 역시 나도 남도 서로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시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준법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커요. 그 준법에 대한 갭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TV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로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접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꼭 뭐 문제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정치인이라든가 그쵸? 고위에 있는 이제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유명한 기업 뭐 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패에 대해서 이제 감시해야 되는 이제 검찰, 그렇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약간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부패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혹은 윤리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여파들 자체가 그냥 뭐 작게 끝나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회 곳곳에 있어요. 뭐 관행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제도, 뭐 계약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여론적으로 부추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대한 잘못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징계, 대충 뭐 약간 뭐 감봉이라든가 약간 뭐 직위 해제 이런 부분들로만 이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원인 자체를 개인 뭐 자체로만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아 지금 어쩔 수 없다. 뭔가 상황이 그냥 호전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약간 진부하게 처방된다라는 게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 개인에게 맡겨두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뭐 심하게 약간 제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반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뭐 민주주의랑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지향한다라고만 하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정착되려고 하는 그런 사회라든가 정신적인 토대를 다 갖췄다. 이렇게 하기 좀 그렇게 보기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의문을 가져야 되고 뭐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전체적인 시장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한테 아주 많은 뭐 자유, 아주 많은 권리 이런 부분들을 주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규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책임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남자분들 중에서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뭐 게임을 여자분들이건 남자분들이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긴 뭐 좀 예를 좀 들자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규칙이 없는 게임이라든가 경기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만약에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보고 있는 갤러리들한테도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해요. 우선 갤러리들이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규칙을 알고 규율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약간 벗어났다거나 아니면 규칙 안에서 뭔가 잘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규칙이 없다. 진짜 없어. 그럼 갤러리가 무슨 없겠죠? 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갤러리가 있지? 없겠죠? 재미도 없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재미있는 부분인지 모르는데. 그쵸? 하다못해 과거에 뭐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됐지만 동물들 약간 싸움 붙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닭싸움도 있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개싸움, 그러니까 소싸움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게 뭐 정신적으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잔인함을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그들만의 규칙이라든가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껴서 더 재밌고 그렇게 즐겼던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규칙이라든가 규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뭐 당연한 것들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뭐 운동이라든가 게임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직업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 준법적인 부분 지켜야 될 이유들은 선진국들하고 뭔가 경쟁하고 이제 함께 가려고 한다면 전체가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이루는 거는 결과적으로 개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개개인의 의식 변화와 함께 체계적인 접근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 기반으로 뭔가 바뀌거나 확립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준법 의식이라고 하는 게 약간 각 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뭐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개개인의 준법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뭐 직장도 딱히 뭐 대기업도 안 갈 거고, 예를 들어서 단체 생활도 안 할 거다, 내한테 뭐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 함께 한다, 약간 공동체다 이러면은 색깔을 약간 없애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회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돼야지 뭔가 단체 생활을 한다, 약간 이런 개념처럼 보여줬다면, 요즘의 공동체 생활과 단체 생활은 좀 다릅니다. 개인의 색깔을 유지한 채로 그 다양한 개인이 컬러는 다르지만 비슷한 선의 윤리관과 비슷한 선의 준법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을 가진 채로 각자 자리에서 충실하는 것이 약간 공동체에 대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전 세대는 그렇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슷했어야 됐어. 생각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고 했지만 약간 정말 진짜 그 약간 그 북한의 군인들 가끔씩 우리가 뉴스나 미디어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분명히 똑같이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캐릭터는 완전히 살아있는, 그 안에서 수준만 올라간, 각자의 생각만 수준,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에 대한 수준만 올라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하고 선진국향 된 그 국민의 모습이 아닌가 요즘에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미국도 설명드렸었고 일본도 설명드렸었는데, 꼭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엄청나게 잘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정세에 맞고 환경에 맞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황에 맞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자신만의 캐릭터라든가 컬러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정도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제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가져 있지만 이 과목 자체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1위인 거 이게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나쁜 부분들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세계 1위인 거에 대해서 여기는 보면 좀 안 좋은 부분들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부러 좀 되게 옛날 기사를 가져갔거든요. 벌써 2001년이면 20년 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 1위였던 게 뭐였냐면, 지금은 세계 1위인 게 많아요. 당장 생각나는 거는 약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선진화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이런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음악을 만드는 뭐 그런 감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진짜 A부터 Z까지가 굉장히 사실 선진화되어 있는 거는 이제 세계에서도 인정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세계 1위고, IT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분야별로 세분화돼서 쪼개면 다 모든 게 1등은 아니지만, 뭐 진짜 이 당시에 20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1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좀 안 좋은 부분들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IT 아니면 뭐 인터넷 속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IQ 이런 부분들 세계 1위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0년 전에는 세계 1위인 거 얘기했을 때 대표적인 것들이 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을 매번 다퉜죠. 지금은 이제 일본이 자살률이 조금 더 높은데, 우리나라도 사실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특히
특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부분은 청소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소년 나이예요.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24살까지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법적으로 좀 세분화돼서 쪼개져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20살부터 한국 나라 20살부터 성인이긴 한데 청소년법에 해당되는 일부가 24살까지도 해당이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깊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좀 높고 1위, 좀 높은 게 아니라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위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안 좋은 것을 1위 하고 있지만 20년 전에는 대부분의 좀 안 좋은 것들이 1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것과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최악이야. 여전히 안 좋은 게 아직도 세계 1위에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겠지만 20년 전하고 비교해서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것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건 너무 확실한 사실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전보다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져 있는 걸 보면 교통사고, 코스닥 단타 매매, 제왕절개. 그래서 2000년 상반기 교통사고가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1999년도에 비해서 6.6%, 사망자 수 14.9%, 부상자 수 1.1%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에 대한 단타 매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매매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부분은 또 전문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살짝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주요 거래소들이 있겠죠. 거기서 우리나라가 되게 심해요. 이게 성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시장이 작은데 조밀하게 모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행한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지금도 사실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다. 네,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그다음 제왕절개.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43%.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실 또 이렇게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제왕절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조가 달라요. 그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이제 구조가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골반이 크죠.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부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뼈가 벌어짐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죠. 서양인들은 이제 벌어짐 자체가 이제 넓은데 아이들, 그러니까 그 뱃속에 들어가 있는 태아의 머리 사이즈도 동양인보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분만이 상대적으로 물론 아이 낳는 것 자체는 이제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 동양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내가 타고난 그 뼈에 대한 벌어짐도 그렇고 태어나는 아이의 머리 사이즈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된 거죠. 비율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동양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한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머리의 둘레가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우선은 중요한 건 뭐냐면 동양인 자체는 골반 벌어짐이 서양인보다 적게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적게 벌어진 골반으로 서양인들의 태아의 머리 둘레보다 조금 평균적으로 넓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더 큰,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고통이라든가 사망률이 높아서 제왕절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톤오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뭐 제왕절개 하냐 뭐 자연분만 하냐 뭐 단점이나 장점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20년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랭크가 됐었다.
라는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세계 1위인 것으로 좀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왕절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계속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때 좀 문제가 되면서 거론됐던 부분들은 사치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막 제왕절개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약간 나쁘게 1위였던 걸로 그 당시에 이제 꼽았던 건데, 꼭 지금은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뭐 1위인 거 얘기하다가 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문제 푸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준법에 대한 설명 좀 바르지 않은 거 골라가지고 댓글 다시면 돼요. 네, 이거 우리 맨날 해가지고 아시죠? 댓글 그렇게 다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준법 경영 관련해가지고 이제 예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삼성이 11개 정도 되는 계열사가 준법 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둡니다. 그래서 준법 감시에 대한 전담 조직이 없던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월 30일인가 9월 30일에 삼성 본사에 따르게 되면은 전자, 뭐 디스플레이, 아니면 SDA, 뭐 삼성 전기, SDS 아주 많은 계열사들이 있죠. 뭐 엔지니어링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그쵸? 그때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법무실이라든가 법무팀 밑에 준법 감시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11개 계열사가 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준법 감시에 대한 그 준법 감시 조직이 그 대표이사 직속으로 있었었던 삼성화재였나? 삼성화재, 맞아요. 삼성화재는 이미 준법에 대한 감시 조직 자체가 법무팀 밑에 있던 게 아니라 직속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합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1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준법 감시라고 하는 거, 전에는 이제 별도 조직 없이 어떻게 보면 법무팀이 이제 준법에 대한 부분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삼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도 랭크에 될 정도로 탑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준법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조직에 대한 체계를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중요한 사실 예라고 볼 수 있죠. 맨날 뭐 윤리경영 얘기하고 기업의 윤리 얘기를 하기만 했었었는데, 삼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조직들이 삼성이라는 큰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기업들이 이런 형태를 따라가거나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별도로 뭐 제일기획이라든가 신라,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웰스토리라든가 이런 데는 전담팀을 따로 만들면서 어쨌든 삼성에서는 준법 감시라든가 준법 경영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데는 롭스라는 곳이에요. 롭스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롭스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팔죠. 여기는 롯데 그룹에서 하는 곳이에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요번에 이제 선우영 대표이사라고 처음으로 이제 여성 CEO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롭스 같은 경우는 점유율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미약하게 되는데, 그 신동빈 회장이 여성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정기 인사를 통해서 이 선우영 이 CEO 같은 경우는 하이마트 상무가 대표로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롯데그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첫 CEO로 탄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선우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우를 다니다가 아마 90년대 후반에 하이마트 쪽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담당하다가 롯데가 이제 하이마트를 인수했죠. 그러면서 이제 합류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부문장을 맡다가 이렇게 오게 돼서
여기는 이제 롭스 같은 경우는 롯데 신생 조직이기 때문에 드럭스토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뭐 그 지하상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그 건물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드럭스토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이제 올리브영이죠. 그쵸? 올리브영.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롭스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사실 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가 좀 미약하긴 하지만 2년 만에 3배 정도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14년도니까 한 8년 전쯤에는 30개 정도였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는 90개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는, 뭔가 여자 대표가 오게 되면서 섬세하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롭스가 성장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준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롭스가 좀 올라오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우영 CEO 같은 경우가 대표로서 처음 되긴 했지만 임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롯데가 좀 확대를 하고 준법에 대한 준법 감시 경영을 확대하게 되면서 롯데가 어떻게 보면은 매번 2위 기업, 3위 기업 이런 오명을 좀 씻지 못했었는데, 준법 경영으로 1위까지는 못하더라도 그거에 준하는 기업으로 좀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전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징성 있는 임원들 혹은 뭐 대표이사 이렇게 두는 것을 회사의 성장의 어떤 발판으로 뒀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준법이라든가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피력을 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하는 어떤 원동력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게 좀 옛날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법이라는 부분들이 뭐 법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서 좀 헷갈리거나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 기업에서도 윤리적인 부분 없이, 옛날에는 진짜 뭐 꾸르라면 꿇어, 하라면 해, 약간 이런 시대였었는데, 그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3세, 어떻게 보면 4세 이렇게까지 되면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헤쳐나가 볼까, 잘해볼까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인 이제 뭐 인간의 진짜 윤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처음에는 신경 쓰지 못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성장을 좀 하고 어느 정도 가보다 보니까 이 윤리적인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약간 준법 쪽으로 가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윤리에서도 기업 이제 직업 윤리에서도 준법을 다룰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더 말씀드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너무나 길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좀 짧게 말씀드린다라고 좀 노력을 좀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깊어질까봐 약간 제가 주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는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면 이번 수업 시간이 이해가 가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하나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뭐 수업이라든가 댓글 다는 기간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